안녕? 오늘 옛날 이야기를 배울 건데요. 옛날 이야기 중에서 제목이 최척전이네요. 주인공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왜 이래? 최척이고, 최척이 나오는 이야기라 그래서 최척전이라고 하는데, 얘는 서사갈래요, 서사갈래. 서사갈래가 뭐냐면은, 그렇죠. 픽션이에요, 픽션. 즉, 허구라는 거죠. 허구의 이야기, 가상인물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대 사실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대부분 3인칭인데 3인칭 중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설 안에서 나나 우리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니면 최척 혹은 오경 이런 말이 있는 거겠죠. 아하, 최척, 오경,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몇인칭인 거고,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3인칭이고, 등장인물의 마음까지 쏙 모두 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소설은 우리 일요일에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일하잖아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노는 새끼들을 생각하면 좀 빡치잖아. 물론 나중에 고3 졸업하면은 놀겠지만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좀 빡치니까 그래도 한번 민친 척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고전소설이야. 아이씨. 고전소설인데 소설이라 보니까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니까. 가짜고 이거 구라야. 그러니까 이거를 허구의 이야기로 하고 허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술자인데 이 서술자가 이 최척전에는 안에 있다 없다 밖에서 얘기하니까 3인칭이고 밖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을 모두 다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전지적 능한 하느님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됐다. 자, 그럼 이제 본론 간다. 기승전다 생략하고 본론 간다. 남원 사람인 남원이라는 것은 구체적 지명인데 어이구, 남원 전라도잖아요. 남원 사람이야.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자습서에 써놨네요. 그래, 맞아요. 현실감을 부여하죠. 남원이라고 구체적 지명이 나왔잖아요. 오지명 할아버지가 아니라 구체적 지명. 다나카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지명. 구체적 그 지명이 나왔어요. 현실감을 부여해주고 남원 사람인 누구 드디어 주인공 나갔다. 여기 최척 이 새끼 진짜 이 새끼는 왜 소설에 나와가지고 최척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 또 나왔네.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이죠. 정생원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척이 있는데 최척에 아버지가 있나 봐. 근데 아버지의 또 친구가 누구야? 정생원인 거지. 친구야, 친구. 누구 아버지의 친구 또 맘먹지 말고.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이 전생원의 또 누구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 또 뭐야? 또 연결이 이렇게 되네. 여기 심씨가 있네. 심씨는 그러니까 과부인 거죠. 이게 둘 관계는 친척이고 과부의 딸, 심씨의 딸이 누군 거야? 오경에게서 뭐를 받는데 둘이 러브 편지를 받는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고전 소설은요. 인물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틀려요. 자, 볼게요. 제목이 최척전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야? 최척이겠죠. 최척이 아빠가 돌아가셨어. 살아 계셔. 자, 볼게요. 빈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잘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 주인공이 최척이네요. 최척하고 일단 오경이야. 오경이 굉장히 적극적 여성이네. 왜냐면 그녀가 라브레터 사랑 간다 라고 했어. 근데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최척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친구 누구 정생원이 있어야 되고 이 정성원의 집에
이게 두 분이 친구 관계니까 공부하러 간 거지. 근데 이 최척이 정생원의 집에 가서 공부한 걸 오경이 본 거지. 그럼 오경하고 정생원은 무슨 사이냐? 여기 오경이 엄마가 심씨인데 심씨랑 둘은 친척인 거지. 근데 심씨가 또 과부네. 그러니까 그렇지. 과부고 오경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오경이라는 이 오경이 특이점이 뭐냐면은 최척이 고백한 게 아니라 오경이 고백했다라는 거네.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구나. 둘이 사랑을 했구나.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웬일이야. 정생원에게 그 당시엔 뭐냐면은 집안이 맺어준 짝을 결혼을 했는데 둘이 뭐 했어? 자유연애를 했다란 얘기지. 자유연애를 해가지고 혼담 주선을 부탁했는데 혼담 주선이 뭐냐면은 아버지 친구인 정생원님 오경이 봤을 때 친척 아저씨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해줄 수 있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주세요. 두 사람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웬일입니까? 띠리리 외적 갈등이 생기네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어요.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나가게 전쟁이 난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혼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혼인을 하지 못한 거죠. 혼인을 하지 못했던 계기.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그들 내부의 갈등인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갈등인 거? 외부 갈등. 바로 의병으로 그가 간 거네. 누가 침범을 해서 외병 저페니지가.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 오경의 엄마였어. 과부. 부잣집 아들인 띠리리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대.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경 옆에 누가 또 있는 거야? 양생이 있어. 양생. 이 양생은 특이점이 있는데 이 새끼 부자야. 그러니까 심씨가 뭐 한 거야? 사위로 점 찍은 거지. 근데 심씨가 사위로 점 찍은 이유가 있었어. 원래 최척하고 오경은 이 정생원, 성이 정이야. 정생원의 주선, 즉 아버지의 주선으로 둘이 결혼을 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외란이 터진 거지. 외란이 터져서 결과적으로 의병 갔다가 혼인 날짜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거지. 그래서 심씨는 부잣집 아들내미 양생을 어떻게 사익감으로 점 찍은 거지.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처자들 딴딴따나 결혼 안 했네.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처자들 누가 나와?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여기까지. 그렇구나. 여기까지 결혼에 방해물이 있었어요. 결혼의 방해물은 첫 번째 누구였냐면은 외병.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최척이 뭘로 갔어? 의병으로 갔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방해물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심씨와 양생이었네. 그런데 이 심씨와 양생, 즉 양생이 사익감 되려고 했는데 누가 오경이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둘이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따란단 그 아들이 바로 누군 거야? 몽석인 거네. 그러니까 최척하고 오경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갈등. 다 뭔 거야? 전반적으로는 그 임진왜란인 거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정생원에 의해서 혼담이 성사가 되었지만, 혼인 날짜에 약혼까지 하게 됐지만, 혼인날에 혼인을 못 한 거죠. 그쵸? 임진왜란 이 새끼가 나쁜 새끼네. 어이구, 나쁜 새끼. 그래서 첫 번째는 의병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혼인날에 못 왔으니까 이게 심씨랑 누가 된 거야? 양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몽석을 낳아서 행복하는데 떠터져. 임진왜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정유재란이 있죠. 정유재란이 일어나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최척하고 오경은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네. 뭐가 방해? 하나는 임시요, 하나는 정시. 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방해를 하는 거죠. 잠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파일을 끊고 뭐 인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됐어요? 이제 그럼 저랑 같이 인물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왜? 고전소설에서 인물을 모르면 소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볼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최척하고 오경. 그들 사이에 아들이 또 있어. 누구? 몽석. 몽석이 있는데 쉽지 않았어. 최척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사이에 친구 누가 있었어? 정생원이 있었어. 정생원이 있었고 여기 심씨가 있고 또 심씨 옆에 누가 있었어? 양생이 있어. 최씨하고 오경의 결혼을 방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심씨하고 양생이 방해를 하고 왜 최척이 뭐 했어? 혼인날에 못 왔거든. 근데 최척이 혼인날을 못 오게 됐던 그 결정적인 나쁜 놈이 누구야? 임씨,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최척하고 오경을 두 번째로 또 결혼을 했지만 헤어지게 만든 이 인물이 이름이 뭐야? 정씨네. 정생원은 어떤 역할을 해주죠? 최척은 정생원 집에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생원 공부하러 다니다가 그렇죠. 누가? 오경이 정생원 집에 있었던 최척을 반가고 그래서 러브레터를 썼고 정생원에게 최척하고 오경이 그 혼담을 주선을 하지만 그래서 성사가 돼. 그러나 외병으로 인해서 의병에 나가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 날짜에 오지 못해서 심씨가 그래서 양생을 하지만 오경은 어떻게 한다? 거부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해.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몽석까지 났지만 그들은 두 번째 무엇? 그렇죠.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척하고 오경은 갈등하지 않고 최척하고 오경은 한편인 거예요. 다만 최척하고 오경을 헤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외적 갈등이 두 번째 정유재란이 있고요. 첫 번째 외적 갈등이 바로 뭔 거예요? 또 역시나 여기 임진왜란이 있는 거죠.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병을 가기 때문에 혼담까지 약혼까지 하게 되고 혼담까지 오가고 성공하게 되지만 혼인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양생을 심씨가 사이로 맞으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시면 최척하고 오경은 싸우지도 않아. 근데 그들의 사랑을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 바로 누구냐고? 네, 정씨하고 임씨 있었잖아요. 1번 임진왜란, 두 번째 정유재란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즉 계속 뭐 하는 거야? 불행하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고 있었다. 여기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때 마침이라 그랬는데 그때 마침 여기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우연성의 반대말은 개연성인데요.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럴듯하게 말이 된다라는 거고 말이 안 되지만 갑자기 TV 보던 여자가 깔깔 웃으면서 죽어. 이런 것은 우연적이고 갑자기 뭐야? 이런 거예요. 근데 고전 소설은 개연성 요즘에 개연성 있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지만 고전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맞아요.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이게
정류재란이 터져서 최척하고 오경이 헤어졌는데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이 뭐냐면은요 말 타고 뜨덕뜨덕 달리던 사람들을 기병이라고 하고 여기도 나오죠.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라고.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 인을 10명 정도를 이끌고 남원성에서 공간적 배경 또 나와 있어. 여긴 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다리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대요.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었을 때 의병으로 나가 있었잖아. 의병으로 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혼인하기 전에 약혼한 다음에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아, 최척이 능력자네. 첫 번째 최척의 능력은 뭐예요? 중국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아하,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뭘 갔어요? 의병으로 참전한 거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오경하고 최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헤어진 상황이죠.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비극성 여기 드러나고요. 의지할 곳이 머물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누구에게? 명나라 장수에게. 누가? 최척이 뭘 하소연했을까? 가족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가 근데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니? 명나라 장수가 개연성이 아니라 우연히 여기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고 그는 임진왜란 당시 즉 혼인 전에 중국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명나라 장수는 여기 여유문이라고 나왔죠. 여유문은 최척의 말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여기 지금 큰 따옴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 큰 따옴표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방식은 대화를 그대로 인용한 거라 속도는 느려요. 소설의 전개 속도는 느려요. 하지만 실감 날 수 있겠죠? 나는 오총병에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총병이라든가 천총이라는 말 몰라도 돼요. 그냥 나는 여유민이라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총평이라는 사람, 천총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관리라고 해요. 나는 관리 여유문의 여유민이라고 하오. 여기에 나왔어요. 최척의 조력자. 이 조력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울 조자를 써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인물관계도에 최척이 지금 누구랑 오경이랑 두 번째로 어떻게 헤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헤어질 위기가 아니라 헤어진 거죠. 영영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최척의 조력자가 누구야? 여유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명나라 장수네요. 드디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관리 여유문이라고 하오. 앞으로 최척의 조력자가 될 사람이고 집은 절강성 요옹에 있는 중국 어디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하다오. 대화를 통해서 알아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지음이라 그러고 나와 있는데 지음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네, 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 지음인데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오. 네, 지금 여유분이 나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를 만나기를 원해.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논일고 몸을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고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소? 뭔 말이야?
지금 누가 말했어? 여유문이 누구에게? 최척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인생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중요한데, 진짜 친구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대. 그래서 먼 곳이건 가까운 것이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다물이지 하필 구성진 땅에 머물며 온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오? 야, 너 왜 여기 있어? 인생의 목적은 뭔 줄 알아? 진짜 친구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마리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진영이라는 것은 군사들이 적을 향해서 싸울 때 그 텐트 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유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최척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인생의 목적은 뭔지 알아? 진짜 친구 만나는 거야. 나랑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어.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치밀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기까지. 지금 최척 볼게요. 최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친한 거네. 이런 거를 고전소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인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엄친아라는 뜻이에요. 잘생겼고 능력도 쩐다는 얘기예요. 고전소설의 주인공의 여기도 나와서 전형성이 뭐냐면은 고전소설이면은 무조건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이런 잘생김과 능력을 갖춰. 그게 바로 제자가인형인데 제자가인 따라해볼게요. 이 제는 제주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름다울 가짜고요. 능력도 뛰어나고 얼굴도 겁내 잘생겼어. 이거 고전소설의 인물이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래. 그런 거를 전형성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의 인물이면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제자가인이고 이 제자가인의 전형성을 최척이 그대로 갖고 있네요. 이거를 이게 고전소설의 최척전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생각이 주도 면밀하여 라고 나왔거든요. 생각이 주도 면밀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랬죠.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제시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 제시는 뭐냐면은 저 새끼 성격 겁내 더러워. 이게 직접 제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최척이 갑자기 최척이 기분 나쁘다고 뒤통수를 막 후려치는 거야. 이거는 저 새끼 성격 정말 더럽구나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접 제시예요.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고 성격 직접 제시,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그러니까 최척은 고전소설의 제자가인형 인물인 거죠.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뭔 소리야 이게. 깜짝 놀랐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유문은 최척하고 여유문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관계였다. 그쵸? 그러니까 정말 굿 프렌드다. 라는 얼마 뒤 총평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겠어. 어머 어떡해.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명 대신 명부에 끼어들어 명부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름 리스트가 있는 거죠. 끼어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원래 최척은 조선 놈이잖아요. 조선 사람인데 그쵸? 지금 누구? 여기 오경하고 어떻게? 뭐 때문에? 헤어졌어. 뭐 정유재란 때문에 헤어졌거든. 그런데 우연히 누굴 만났어? 여기 그렇죠. 여유문을 만나게 되고 여유문은 최척의 제자가인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 그랑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명나라에 가게 된 거죠. 명나라랑 가기 위해서 이 여유문은 죽은 사람의 여기 장부에 여기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 대신에 여기 그렇죠. 최척
최척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홍으로 간 거죠. 원래 공간적 배경이 어디였어요? 여기 남원, 여기 남원이었잖아요. 중국이었는데 어디를 가게 됐어요? 요홍. 그러니까 조선이었는데 요홍은 어디? 중국으로 갑자기 배경 무대가 확장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최척은 오경하고 결혼하려고 했고 임진왜란 터져서 힘들었지만 심영하고 양생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오경이 기다린 끝에 결국 결혼을 했고 그래서 누구도 낳았는데 우리 아들 몽석도 낳았는데 또 뭐가 터졌다. 정유재란이 터졌다. 그래서 가족하고 오경하고 헤어졌는데 여기서 우연히 누굴 만났다? 그렇죠? 여유문을 만났다. 근데 여유문이 보기에 최척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서 왜? 얘가 제자가인 형 여기고 성격도 주도 면밀해서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명나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무대는 남원에서 어디로 바뀐다? 명나라로 바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그러면은 정리된 게 있는데요. 자습서 볼게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네요. 오경과 혼인하려던 최척이 외병이 침입하자 의병으로 실제 참전하면서 오경과 생리벽을 하게 됐죠. 물론 여기까지는 혼담이 성사됐고 여기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혼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 약혼. 그쵸? 전쟁에서 돌아온 최척이 오경과 혼인해서 아들 몽석을 낳았어.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빵 정유재란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은 외적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오경과 최척의 사랑을 방해하는 외적 갈등인 거죠. 오경 자신의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왜? 여기 정생원의 집에 최척이 공부하러 댕겼는데 오경이 최척에게 먼저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인물,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전쟁의 역경을 극복하는 인물. 둘은 애정과 지조, 그러니까 바람 안 핀다는 얘기죠. 전쟁과 이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거.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적 인물. 그다음 아까 여유문이 이 최척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제자가인 형 인물로 오경에 대한 사랑과 깊이가 의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최척의 조력자 우연히 만나. 개연성은 없지만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유문. 명나라의 장수로 최척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명부를 어떻게 그 사람 이름 대신 넣잖아. 최척의 인물됨과 재주를 아끼며 의형지를 맺히고 그 다음 최척에게 누이 동생과 혼인을 제안할 저로 최척을 신임했다. 나중에 이건 나중 일이다. 둘은 의형제를 맺게 되고 나중에 누이 동생 과의 혼인까지 제안한다. 그래서 최척 전이여서 주인공은 최척이지만 지금 배경이 조선의 남원성 여기서 오경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남원에서 누구 여유문을 만나게 되지만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관련하여서 정유재란을 해결하고자 장수가 왔는데 여유문이 왔는데 그들은 결국 중국의 요홍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배경이 확장된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에 앞서 최씨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이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다시 이에 앞서 최척의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서 남쪽이네요.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또 구체적인 배경 제시해서 사실감 부여했고요. 외적은 최척의 부친 아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어요. 최숙과 장모 누구였어? 심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하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 최씨가 있고 여기 오경이 있고 아들이 누구였어요? 몽석이었잖아요. 근데 최씨의 최씨란다. 최척
최척의 아빠가 바로 누구? 최숙인고요. 엄마가 오경이 심씨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장모가 되는 거고 여기 시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두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누구? 최숙과 그 다음에 심씨. 그러니까 최척의 아빠와 그 다음에 장모님이죠. 외적이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태만한이라는 말이 무엇이라면은 그냥 멍 때리는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그러니까 외적이 뻘짓거리 하고 있을 때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다. 누가? 이 최숙하고 아빠하고 장모님이. 영곡사에 이르러 장소 또 나왔네요. 영곡사에 이르렀다. 영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곡사 승려들이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지금 최씨 일가가 뿔뿔이 흩어졌거든. 그래서 최척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그 다음에 심씨랑 누구는 최숙은 외병에게 붙잡혔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갑자기 영곡사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심씨가 울면서 최숙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거 고전소설이 갖는 이런 일 되게 드물죠. 개연성 있다 없다 없다. 우연적이다. 우연적인 사건 두 번째라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 여유면 만나는 것도 우연적이고요. 두 번째 영곡사에서 최숙과 그다음에 심씨가 탈출했었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 들는 것도 우연적인 거예요. 어떤 아이 울음이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진짜 우연쩔어요.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게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거두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지금 대화의 참여자가 누구죠? 심씨. 그 다음에 최숙. 그 다음에 스님이 있는데 여기 스님들이 있어. 스님들 중에서 혜정 스님이 있는 거죠. 혜정 스님이 시체 더미 속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스님이 몽석을 여기서 스님이라는 것은 혜정 스님이 몽석을 데리고 있게 된 과정이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더불어 시체 더미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거니까 전쟁의 참혹성이 드러나겠죠.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하늘의 도움이라 그래서 여기 천우신조라고 나왔는데 하늘의 도움이 그대로 천우신조예요. 그러니까 혜정씨님은 길 가다가 우연히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당신들이 보는 그 아이고 많이 기다렸는데 시체점이 밖에는 다른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얼마나 이 애가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갔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최척의 부친이 아니라 최척의 부친 누구 최숙과 장모 심씨가 어디에서 영곡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누구? 몽석을 만났고 집으로 찾아서 다시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최척의 우연성이 나오는데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고전소설이 가진 특징이라 그랬고요. 보시면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영곡사에서 손자 몽석을 찾게 되는 것도 우연성이고요. 아까 그 전에 했는데 최척이 누구랑 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인물 여유문이었어요. 아까 여유문. 그 여유문이랑 만나는 것도 우연이었고요.
이거 첫 번째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위에 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안남이라는 것은 지금의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최척이 탄 배와 오경이 탄 배가 같은 포구에서 정박하다가, 그러니까 파킹하다가 두 사람이 만나게 돼. 이것도 우연인 거고, 최척과 맏아들 몽속이 포로 수용 속에서 극적에서 만나. 극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 이것도 우연적이고, 고국으로 돌아온 최척의 병을 낫게 해준 우연히 만난 중국인이 바로 며느리 홍도야. 이게 며느리 홍도는 누구냐면 몽석의 부인이에요. 며느리 홍도의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우연적인 거죠.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에서 고전소설의 우연성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영국사에서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몽석을 탈출해가지고 갔는데 만나게 되고 안남 베트남에서 최척하고 오경이 또 만나게 되고 그쵸. 그 다음 최척하고 몽석, 아들내미 몽석이 수용 속에서도 만나게 되고 최척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또 뭐야? 중국인이었는데 홍도의 아버지였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때 오경은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혔었다. 외적 돈우네. 아까 누구도 그쵸. 여유문이라는 조력자를 누가 만나게 되죠? 최척이 만나게 되죠. 오경도 조력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외적 돈우였는데 볼게요.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은 불교 신자였대. 잘 만났네. 본래 장사궁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항해라는 것은 배 타는 거.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외장이나 소서행장은 그냥 일본의 장군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를 선장으로 왜냐면 얘가 항해에 능숙하잖아. 외적 돈우가. 근데 외적 돈우는 오경을 붙잡았어. 근데 그의 조력자가 된다는 거죠. 돈우는 명민한이란 말이 똑똑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최척도 그렇고 오경도 그렇고 둘 다 스마트해. 그러니까 여유문 만나고 여기 돈우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이므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지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 볼래요? 몽석은 원래 시체더미 속에서 있어가지고 부모 잃었죠. 이 새끼가 제일 불쌍했어. 그래서 영국사 스님이 죽었잖아요. 우연히. 그 다음에 여기 최척 있죠. 가족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최숙하고 심씨 외적에게 붙잡혔었죠. 그 다음에 여기 오경. 오경은 또 누구에게 붙잡혔어? 돈우에게 붙잡혔어. 정유재란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 둘, 셋, 넷 뿔뿔이 흩어진 거지. 그러니까 오경은 너무 슬퍼. 그래서 자살할 생각까지 해서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 이 불이 뭐냐? 장육불? 모르겠고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부처님이 꿈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웬일입니까? 자, 이게 오경이 만날 훗날 가족과 재할 것을 암시하면서 앞으로 오경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꿈속의 인물 누구? 부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선이라는 것은 밑밥 깔아두는 건데 밑밥을 어떻게 깔았어? 자살하려고 하는 오경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쁜 일. 그러면 오경에게 기쁜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가족을 제외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복선이라는 것이고 또 소설에서 꿈속의 인물 부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누가 나와요? 최척하고 심씨가 최척하고 오경이 주인공이 아니라 최수가고 심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서 몽석의 얘기가 있었고요. 오경의 꿈의 역할이 바로 뭐다? 복선의 역할을 한다. 즉 부처님이 누구의 오경의 꿈에 나와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라고 했어. 부처다라고 하면서 너한테 기쁜 일이 있을 것이야. 자살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갑자기 오경의 생각이 바뀌죠. 절망이 벗어나는 게 왠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오경의 조력자가 있는데 바로 돈우. 그쵸? 왜 그녀를 도와줄까? 그녀를 왜 조력할까? 볼게. 외적이었어. 근데 오경의 명민함, 똑똑함을 알고 마음에 들어 하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오경을 자신의 집에 살고 하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아요. 또 오경을 가련히 여기고 도와주며 장사하러 나갈 때는 항해, 장 일을 맡겨서 함께 돌아다닌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다 도와준다. 작품에 드러나는 우연성 볼게요. 최척의 부친 누구 최수가고 장모 심씨가 전란 중에 이들은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그 외적에게 붙잡혔는데 탈출하잖아.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탐으로. 그다음에 손주 몽석을 혜정스님이 구했잖아. 시체터미에서. 근데 영국사에서 만나. 이게 모두 우연성이 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난다라는 거 기억하고 오경이 누구의 조력을 받는다 그랬죠? 돈우 볼게요. 돈우는 일본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보면은 지금 오경이 있었고요. 오경 옆에 지금 돈우가 있는 거죠. 오경에게 있어 돈우는 그렇죠. 하트는 아니지만 조력자 관계예요. 근데 오경은 어떤 성격이었죠? 적극적 여성이었고요. 그 근거가 뭐였죠? 최척에게 연애 편지를 직접 써서 구애를 하고 사랑을 얻죠. 자, 이러한 오경이 돈우의 집에 있었는데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고요. 진짜 배경 장난 아닙니다. 지금 조선에서 중국에서 일본까지 온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죠.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웬일입니까? 공간적 배경 일본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근데 이 돈우라는 사람은요. 늙은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어. 돈우가 늙은 아내하고 딸이 있었어. 어려.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이 내실이 뭐냐면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어머 신기하다. 오경은 분명한 건 최척의 부인이니까 그쵸. 서로가 그 게이가 아니니까 레즈비언이 아니니까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자인데 그러면은 얘들하고 같이 있는 내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돈우가. Why? 오경은 돈우를 속여 이렇게 말했어.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왜소가 작다. 병이 많은 약골이라 그러니까 약골이 뭐냐면 역시나 튼튼하지 못하다.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오경이 남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남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소하고 약골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조선에 있을 적에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들은 나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경이 이렇게 그렇군요. 자, 오경은 즉 돈우에게 뭐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돈우는 오경을 남자로 한 거죠. 남자로 알기 때문에 이
오경을 내실에는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한 거죠. 왜? 내실에 누가 있어? 아내와 딸이 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공간적 배경은 지금 어디입니까? 나고야예요.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즉 정유재란 당시에 누가 오경이 그렇죠. 지금 도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고야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외적 도누에게 오경이 붙잡혔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도누는 선장이었고 그래서 선장인 도누의 집에 누가 오경이 오게 되어 있는데 자 오경을 도누는 뭘로 아는 거예요? 남자로 아는 거죠. 남자로 알기 때문에 내실에는 출입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실이라는 것은 여자만 있는 곳이고 이 집안에 있는 여자 둘이 있죠. 어린 딸하고 그 다음에 늙은 부인. 그렇기 때문에 오경은 도누랑 이렇게 같은 내실이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그런데 지금 보여주기 제시 방법으로 대화체로 누가 오경이 도누를 속이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는 왜소하다. 체격도 작은 약골이다. 저는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누는 지금 눈치를 아무것도 못 차. 남장한 여잔데 퍽 많이 뭐해서 가련히 여겨서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갈 때마다 항해장 아까 이 도누가 선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배를 되게 잘 운전한다 그랬잖아요.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닌다라고 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도누는 오경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련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명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민하게 여기고 그다음 가련하게 여긴 거죠. 명민하다라는 것은 원래 오경이 뭐하니까 똑똑하니까 가련하게 여긴 거는 체구도 작고 왜소해가지고 바느질하고 밥만 짓는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누네 집에 보면은 여기 누구 아내하고 그 다음에 딸내미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도누가 오경에게 오경이 누군 거야? 오경이 사온 거죠. 오경이 사오고 얘를 항해장 일을 맡겨가지고 같이 함께 다니는 건데 어디까지 댕겨? 여기가 나고야인데 여기 무엇? 중국까지 같이 댕긴 거죠. 근데 중국엔 누구 있어? 그렇네. 최척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남장을 한 오경이 누구는 절대 모르지만 도누는 절대 모르지만 도누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어? 사우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함께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면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최척은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유홍 어디 중국에 머물러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게 된다. 아까 여유문은 최척 되게 제자가 있는 유형이고 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의형제까지 맞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유민이 누이 동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봤는지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하며 이렇게 말해서 왜 그래? 최척은 부인이 있어. 너무 사랑했던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오경이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 여동생을 누구 그것도 원래 지금 조선인이잖아.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명나라 사람이고 명나라 사람 즉 명나라 사마님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의형제로 맺으면서 명부까지 실제 속이면서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려고 그래. 야 그러면은 여유문은 최척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누이 동생과 맺어주려 할 정도로 최척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거.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입을 입어. 여기 우리 일가족이라는 것은 최척의 가족이죠. 누구 있어?
최척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심씨가 있고요. 심씨는 누구? 장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경이 있고요. 오경이 있고 여기 보시면 누구? 여기 최숙이 있고 최숙이 누구? 그렇죠. 부친이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맞아. 몽석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최척의 누구? 아버지? 네,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저도. 최숙. 이름이 너무 많아요. 최숙이었고, 그 다음에 심씨의 그 딸이 누구였어요? 오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오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 최척하고 아들의 이름이, 네,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네, 몽석이었어요, 몽석이. 네. 고전은 그렇습니다. 몽석이었고, 이 오경에게 또 따로 이름이 생겼죠? 따로 이름이 뭐였죠? 사우였습니다. 네, 고전소설은 지금처럼 인물 정리, 관계도 정리 안 하면 이름을 까먹습니다.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온 일가족이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 누구라고요? 최숙 맞아요. 지금 일부러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늙은 부친 최숙 가녀린 아내 누구 그래 오경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돈우가 지어준 이름은 뭐였죠? 사우. 인지 몰라도 제사도 못 지내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이 나요. 누구랑? 여유문의 누이 동생이랑 혼이 나요.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엄지척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혼유를 권유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달락을 끝났는데 여기 라달락 같은 경우에 누구? 돈우와 누구?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즉 오경이 곧 사우였고요. 그 다음에 최척과 누구? 여유문의 대화를 했는데 여유문이 지금 결혼을 제안했고 결혼을 제안한 대상은 누이 동생인데 최척은 최숙과 심씨, 장모와 그 다음 오경이 곧 사우였죠. 그 다음에 아들내미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들내미 이름이 몽석. 이름도 겁내 이상해요. 몽석을 근거로 혼인을 못한다고 했지만 여유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조력자가 죽죠. 그의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웬일이야. 그래서 최척은 의탁할 곳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 자 여기 사자성어 나왔어요. 사고무친. 사고무친을 설명하면은 고아? 세상에 아무도 가족이 없고 친인척도 없고 혼자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고무친이라고 합니다. 사고무친. 그렇죠. 여기 지금 어디야? 명나라야. 명나라에서 혼자 최척이 있어. 근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 왜? 정유재한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여기 중국이에요. 양자강하고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좋은 곳을 두루두루 돌아보았어. 투어했더라는 뜻이죠. 그리고 용문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승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올랐으며 고소대에 올랐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명이에요. 지명. 그냥 여기에 양자강, 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소 1, 장소 2, 장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문이 병으로 죽고 최척은 결과적으로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 집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있는 곳을 이렇게 떠도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여유문의 죽음 이후에 중국을 떠돌아다니는 최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거 웬일이야. 구름 사이에서 배회가 뭐냐면은 배회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어슬렁 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있었대. 속세라는 것은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 해섬도사, 왕룡이란 사람이 청선산에 은거하여, 은거라는 것은 숨어 살면서 신비로운 선약이라는 것은 불로장생약이겠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가서 촉이라는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지금 여유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왔고요. 최척이라는 등장인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섬도사가 곧 왕룡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최척이 왕룡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나 왕룡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왕룡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신선이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선이 되는 그 비법이 술법이에요. 신선이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섬도사이자 왕룡인데 이 왕룡이라는 사람은 숨어 산대. 여기 청선산에 숨어 사고요. 이 신비로운 선약도 만들었는데 이게 불로장생 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최척은 여러 여유문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랑하면서 지내다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그쵸. 산과 강에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하다가 그리고 결심한 거죠. 도사님 만나려고. 왕룡 도사님, 해섬 도사님. 이 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총나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네, 맞아요. 전쟁이 야기한 비극적 상황, 즉 가족의 상황이 나오는데 맞아요. 오경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심씨. 심씨였나? 장씨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심씨였고요. 맞아요. 심씨였어요. 심씨였고요. 네, 심씨였고, 네, 최척의 아버지가 최숙이었죠. 최숙. 기억하죠?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말죠. 아들내미가 누구였어요?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몽석이었어요. 그런데 최척은 역시 조력자를 만나고요. 오경도 조력자를 만나요. 최척의 조력자가 여유문 있고요. 그 다음에 오경의 조력자는 그랬어요. 도누였어요. 도누는 일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유문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숙은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 심씨하고 몽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버지 최숙은 어디에 있냐면은 조선 땅에 있어요. 지금 온 가족이 한중일에 다 걸쳐 있어. 이런 상황의 원인은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다라는 것.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특히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일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성사가 아니라 생사도 모르는 생사나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국과 고향을 떠나 지금 고국에 있는 사람이 누구? 그렇죠. 심씨, 최숙. 그 다음에 몽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오경하고 최척. 얘 어디에 있어? 일본에 있고 최척은 중국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공간적 배경이 아까 정유재란 당시에서는 조선이었는데 오경 일본에서 중국까지 확대되었는데 오경은 일본의 나고야 뭐 이런 지명은 모두 안 해오셔도 돼요. 오경은 그냥 일본에 있다. 그 다음에 최척은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경의 조력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오경의 조력자가 도누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경의 조력자가 도누였고 도누가 선장이었고 배를 타면서 물건을 이렇게 상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국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 중국까지 가게 되고 최척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여기 여유문의 집에 있다가 여유문이 죽자 그렇죠. 이제 도사님 만나러 가잖아요. 이 도사님 이름이 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해섬도사가 왕룡인 거죠. 그 해섬도사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나라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조선에서부터 남원부터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데 자, 그다음 세 번째 도누하고 오경의 관계를 보자고요. 그냥 도누는 오경을 가엾게 여기고 똑똑하다고 여겨요. 근데 도누하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도는 좀 나이가 많은 일본 사람인데 나고야에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근거는 내실은 여자들이 사는 공간인데 오경을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도누가 오경을 남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 오경이 남장을 했기 때문이죠. 남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녀가 뭐라 그랬어요? 저 체격이 작고 약골이고 바느질밖에 못해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 했고요. 이제 네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또 나와.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전소설이 왜 힘들지 알겠죠? 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인물의 이름도 변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아까 오경 같은 경우에도 사후였잖아요. 그것처럼 인물의 이름도 여러 가지고 하나의 인물인데 이름이 많아. 그리고 여러 인물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우 밑에 조력자래요. 누구의 조력자일까요? 호가 학천이고 호가 학천이야. 그러니까 송우가 곧 뭔 거예요? 학천인 거죠, 학천.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다. 역시나 구체적인 지명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해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박식하다, 두루 다 안다. 공을 세워 명청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나대지 않았다라는 얘기래. 그러니까 공을 세우며, 그러니까 이름을 날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학문의 길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되는 거죠. 저술을 업으로 여겼다. 저술이 뭐냐면 책 짓는 거를 자기의 일생에 해야 될 일.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송우라는 사람, 즉 학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송우라는 인물을 대화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행동, 만약에 송우라는 사람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면서 저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얼른 쌀을 주게, 밥을 사주게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대화를 보여주기 한 것을 우리가 만약에 독자가 듣는다면 얘는 간접 제시거든요. 근데 사에서 여기까지는 이 송우에 대한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우에 대한 인물을 직접 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뭘 직접 제시했냐? 네, 호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집 제시했고요. 똑똑한 거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도 제시했어요. 네, 계속 합시다. 채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가 뭐냐면은 친한 사이.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 아까 그 채척이 촉당으로 갔잖아. 자기가 뭐 되려고, 신선 되려고. 왜? 여기에 도사님 사셨잖아. 도사님의 이름이 뭐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섬도사, 왕룡, 해섬도사. 해섬도사 왕룡. 그렇구나. 여기 또 인물이 추가되네요. 채척에 친구 누가 있었어? 송은데 굿보이 굿이다. 근데 채척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야? 총나라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계속 술을 마셔 얼근히 취하자, 어렴풋하게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여기에 자라고 나오는데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예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이 있어서 흔히 관례 뒤에는, 성인이 된 뒤에는 본 이름 대신으로 불렀어.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님 이름도 보통 사람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 그래서 친한 사이니까 자로 부르는 거죠.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 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 옛날과 지금 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송우가 말하는 거예요. 송우가 누구에게 여기 어디 있었어? 최척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둘은 되게 친한 사이야. 친한 사이여서 이게 자로 말해. 그러니까 백승이 누구의 자였던 거예요? 최척의 자였던 거예요. 송우가 말하기를 최척이 백승인 거죠. 이게 자인 거죠. 송우가 생각했을 때 최척의 자가 백승이고 백승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둘이 되게 친분이 있었다라는 건데 백승 최척아라고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은 야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야 불로장생 이거 구한 사람 못 봤어. 너 근데 지금 어디로 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거죠.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여기 그냥 나라 이름이에요.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비단이나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송우는 즉 백승 즉 최척의 친구인 굉장히 인품이 좋은 송우는 야 가지 마. 술 마시고 가지 말라는 거죠. 야 너 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되려 그래? 산도깨비의 이웃이라는 것은 산도깨비 옆집에 사는 사람. 산도깨비 옆집에 사는 사람은 곧 총나라로 가서 신선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야 산도깨비 이웃 되면 뭐 하는 줄 알아? 괴로움 진짜 심해. 야 굶주림도 참아야 돼. 그거 해서 산도깨비 이웃 되고 괴로움 참고 굶주림 참아야 돼서 불로장생 양 구해서 뭐 할 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고 나랑 5월 땅으로 가서 야 비단하고 차 있지? 이거 매매하고 팔고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세상 즐겁게 살자. 이것이야말로 세상사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뭐 하자. 송우가 누구에게? 최척에게 가지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장사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최척이 호련 깨닫고 갑자기 아까까지 신선 되겠다는 놈이 호련 깨닫고 누가 송우가 백승 이렇게 말하자 마침내 깨닫고 뭐야? 나 도사 안 할래. 송우와 함께 길을 꺼냈다. 뭔 말이야? 장사하러 가게 됐다.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면서 세상사에 통달할 사람이 바로 비단이나 차 매매하면서 남은 생 즐겁게 사는 것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볼게요. 아직 최척은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 오경을 못 만났어요. 몽석도 못 만났어요. 최숙도 못 만났고 심씨도 못 만났어요. 아직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여유문이랑 헤어진 다음에 떠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떠돌아서 얘가 총나라로 가기 전에 즉 신선이 되기 위해서 촉으로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네, 친구 송우를 만났는데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로 자를 부를 정도로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척의 호가 백승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최척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총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백승에게 뭐 했다? 낚였다. 백승에게 낚여서 뭐 했나? 그렇죠. 장사하기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볼게요. 최척과 송우가 그래요. 여기 이렇게 좀 갈등하고 있네요. 최척은 뭐 되려고 하죠? 신선. 근데 송우는 어떻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런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즉 신선 사상에 대한 비판을 송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최척은 깊은 산에 응거하며 숨어 살면서 신선이 되는 술법을 배워서 신선이 되겠다고 하면서 총나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누가 죽고 나서 여유문이 죽고 나서 유랑하면서 그런데 송우가 찾아와서 이 사람 되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야 불로장생의
이치는 없어. 야, 이거 이렇다는 사람 못 봤어. 세속의 삶을 성실하게 살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훨씬 더 낫거든. 최초가 가지 마라. 나랑 장사하러 가자.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가 신선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공간적 배경이 확대가 되는데요. 자, 최척은 분명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야, 조선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안남까지 갑니다. 안남이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자, 볼게요. 조선에서,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지금으로 치자면 드라마가 해외 그 로케를 하는 거죠. 안남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장면의 분위기가 나왔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볼게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이 곱고 물결이 잔잔하고 물새 소리가 들리고 연불하는 소리가 들린대. 다시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이 물결이 잔잔하고 물새 울음소리 연불하는 소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쓸쓸하고 고즈넉한이 뭐냐면은 조용한 그 만약에 산에 있는 절에 갔을 때 그 분위기 그게 고즈넉한 분위기거든요. 얘를 조성하여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이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4강에서 중요한 게 여기 송우의 인물을 소개할 때 서술자가 보여주기가 아니라 직접 제시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